자, 지대지문이에요. 지대지문은 경제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정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지문 쪽에 안 읽고 지금 이 문단에 잘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갑시다. 이 지문 이해를 못했다면 지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대가 뭐냐면은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농경지,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를 지금 예로 들어놨죠. 이걸 내가 지금부터 행복한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논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쌀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한 대금입니다. 이해했죠? 이 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쌀을 판매해가지고 이 판매 대금을 내 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익만 잡을 수가 있냐? 아니죠. 비용이 당연히 듭니다. 쌀 생산까지 드는 비용 일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쌀 생산할 땐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뭐 벌레가 안 먹기 위해서 농약도 쳐야 될 거고, 그리고 쌀 처음에 뭐 모종 쌀 사가지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뭐 논 파고 논 막고 물 채우고 이럴 때 노동비도 들 거고, 그리고 쌀을 수확할 때 그 트랙터로 돌려가지고 쌀 생산할 때 트랙터 비용, 뭐 기름값, 사람들 고용할 때 노동료, 임금 뭐 이런 거 다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일체를 쌀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때까지 드는 비용 일체를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개념에 적용을 하면은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되게 됩니다. 총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이렇게 하면 뭐 합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주면 이제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내가 쓴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만 남잖아요. 그 부분을 순수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순수익이 바로 이 논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인 거죠. 얻을 수 있는 뭐 대가라고 하면 수익이라고 합시다. 이 논을 가짐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수익. 그렇다면 내가 이 논으로 쌀을 재배하지 않고 옆집 철수한테 땅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옆집 철수한테 땅을 빌려준다고 치면은 이 철수 역시 나랑 똑같이 쌀을 생산해가지고 이 순수익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철수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이 논 빌리는 비용은 이 순수익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철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의 대여료도 이 순수익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요것을 지대라고 합니다. 이 문단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가령 어떤 나라의 AB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용도의 차이가 있어서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원, 6만원, 8만원. 그러니까 A 지역에 쌀이 더 비옥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한 가마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죠. 더 적은 수의 아니면 더 적은 면적의 논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A 지역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수요 이거 그래프로 좀 그려줄까요? 가격이고요. 수량입니다. 프라이스하고 퀀티티죠.
가격하고 수량 그래프가 있는데, 자, 처음에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에요. 처음에 5만 원이라는 가격. 자,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5만원, 6만원, 8만원이고요. 이 나라에 쌀 수요량이 적어가지고 A 지역 토지만 경작을 해도 한 나라 내에 수요를 전부 다 충당할 수 있다면은 B나 C 지역의 쌀 생산이 될까요? 5만원짜리 쌀로 모든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있는데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처음 시점에는 요 점에서 생산이 될 거예요. A라는 지점에서. A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서 B 지역 토지까지 수량을 더 늘려야 돼요. 생산량을 더 늘려야 돼. A 지역 토지에서 나오는 쌀만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이 B점에서 B라는 시점에서 경작되는 토지는 A와 B가 있는데 A가 더 비옥하고 B가 덜 비옥. A랑 B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한계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요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사실확인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읽으면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B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됐어요. 이렇게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가마당 가격은 6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량이 늘어나요. 생산할 때 요렇게 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늘어나면 수량이 늘어난다. 뭐 수요가 많아지면은 공급량이 늘어난다. 요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은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고, 자, 그냥 그대로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을. 이제 6만원이 됐어요. A에서 B까지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했던 점에서 B 지역으로 생산을 옮기면서 생산비가 6만원이 된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이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A 지역 생산비는 한 가마에 5만원인데 B 지역까지 생산하게 됨으로써 한 가마에 6만원에 팔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은 한 가마당 1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네? 이 전까지 A 지역만 생산했을 때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해서 순수익이 나질 않았는데, 이 시점에 A 지역의 순수익은 1만원이 되었네? B 지역의 순수익은 0원이고요. 이 지점에서 A 지역의 순수익은 0원이죠. 그렇다면 이 B라는 시점에, B라는 생산량을 가진 이 시점에 A 지역에서 순수익 10,000원, 즉 지대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 지역을 빌려줌으로써 10,000원을 요구할 수 있고 A 지역을 빌리는 대가로 10,000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지문을 이 나머지 부분을 더 읽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생산량이 더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산량이 더 늘다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수요가 더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C 지점으로 생산량이 더 많아지겠죠. 수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딱히 8만원이라고 합시다. 가격이 8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게 지금 직선적인 그래프로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A의 순수익, B의 순수익, C의 순수익을 지문을 안 읽고 써 넣으실 수 있으면은 이 지문의 이해는 사실 다 된 겁니다. 이것은 뭐 나머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지문이라 가지고 자, 해볼까요? 스스로 한번 채워놓고 저는 이제 3초 동안 쉬었다가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일시정지를 하고 이 부분을 채워 넣으세요. 자, 시작. 자, 일시정지 끝냈죠? 자, 국민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서 B지역, A지역 더하기 B지역까지 생산하는 생산량이 국민 전체의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C지역까지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C지역은 8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은 당연히 8만원으로 정해지겠죠. A에서 B로 올라간 거랑 똑같이 B에서 C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래서 한계지가 원래는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열악한 땅이 한계지잖아. 가장 열악한 땅의 기준은 뭐예요? 가장 비용이 같은 양을 생산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애죠. 이제는 한계지가 C로 바뀌었죠. B에서 C로. B는 더 이상 한계지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은 하나 더, 이 맨 처음 생산할 때 한계지는 뭘까요? A 지역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고 A 지역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지와 동시에 가장 열악한 생산지로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산하는 지역이 딱 A 지역밖에 없으니까 A 지역은 가장 효율적일 수도, 그리고 가장 열악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밖에 없어야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A지역밖에 없을 땐 A지역의 한계지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B지역으로 올라가면서 B지역의 한계지가 되고 C지역으로 올라가면서 C지역의 가장 열악한 한계지가 되는 건데 8만원으로 정해서 C지역의 순수익은 당연히 빵원이 되겠고 B지역의 순수익은 2만원이 되겠고 A지역의 순수익은 3만원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A지역과 B지역의 쌀 한 가마니에 8만원일 때 생산지가 A, B, C 모두 돌아갈 때 쌀 가격, 한 가마니 가격이 8만원이 됐을 때 A지역, B지역이 갖는 순수익인 겁니다. 그럼 얘네는 각각의 지대고요. A지역의 순수익이 1만원, B지역의 순수익이 0빵원이었을 때에 비해서 순수익이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지대가 늘어나게 되고 C까지 생산을 하게 될 경우 A지역과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자체에서 순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빌려주고 빌리는 대가로 3만원, 2만원씩의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카도가 한 말이에요. 이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 총수익에서 생산비, 총비용을 뺀 나머지, 즉 잉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대요. 잉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는,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개념에 따르면은 쌀의 가격이 오르니까 지대가 생겼으니까 쌀의 가격, 토지 생산물이 오른 그 결과에 속하게 되는 그냥 불로소득에 불과한 잉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잉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굳이 뭐 고전경제학파, 초기 신고전경제학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까지가 고전경제학파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잉여나 불로소득 이렇게 간주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봤대요. 그래서 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대요. 이 이론이 뭘까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것의 한계 생산 가치, 즉 개념들이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죠. 공급자와 수요자가 사실은 다수라기보단 무한대인 시장을, 이상적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경제학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이론적으로 아주 모든 이론을 깔끔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는 또 뭘까요? 생산 요소. 우리가 본 거에 의하면 이 생산 요소는 즉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계 생산 가치. 한계 생산 가치는 뭘까요?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 분만큼의 가치. 요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지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점에서 A 지역에서 쌀 한 가마를 더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순수익의 증가량은 몇만 원이에요? 3만 원이죠. B 지역은 얼마예요? 2만 원이죠. 이것이 바로 한계 생산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 가격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 한계 생산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프레임을 좀 다르게 해서 봐준 거예요. 이 논에서 어차피 벼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무슨 비판이냐면 토지에다 생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 고전 경제학파의 생각으로는 그냥 잉여적인 생산이었다면 여기에 있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잉여적인 게 아니라 이 토지에서 하나의 생산 요소를 생산할 수 있을 때 한계 생산 가치가 있는데 이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가 즉 지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워. 어찌됐건 간에 여기 내용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안 본 거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고전 경제학파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안 본 거고 신고전 경제학파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본 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한 단위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생산하게 되는 쌀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 증가한 만큼의 한계 생산 가치가 즉 그 땅의 지대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봤다라고, 토지가 즉 생산 요소에 속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리카도와 클라크의 논의가 바로 요 앞부분과 요 뒷부분의 내용에 해당돼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토지가 생산 요소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대가 잉여, 불로소득이냐 아니면은 토지의 가치를 넣어준 것이냐, 토지의 가치를 고려한 내용이느냐라는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논의, 이 앞부분에서 이어졌던 요 논의는, 이 논의가 즉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이 논의가 바로 1에서 4문단까지의 내용에 해당해요. 그래서 신고전 경제학파의 마셜의 이론으로 이어진대요. 초기 신고전 경제학파에서 신고전 경제학파로 살짝 시점이
미래로 바뀌었네요. 마셜은 초기 신고전학파의 한계 생산 이론을 발전을 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 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대요. 이 둘 모두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시야가 있겠네요. 그쵸?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이 지문 어려웠으면은 이건 좀 써야 돼요. (1번)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 경제학파. 2번 초기 신고전 경제학파. 마셜이 아니죠. 클라크입니다. 얘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이다.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초기 신고전경제학파 클라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지대는 뭐라고 봤죠? 잉여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만의 가치, 즉 한계 생산가치.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한계라는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무엇인 거예요. 여기서는 생산 가치죠. 지대는 곧 한계 생산 가치이고요. 토지는 생산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셜을 읽을 차례인데, 마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산 요소를 가변 생산 요소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눴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각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이라고 정의했대요. 초기가 아니죠, 이제는. 그냥 읽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정의에 따르면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 자본, 이런 애들은 가변 생산 요소래요. 즉각적으로, 야, 너 이제 해고야. 야, 사람 더 뽑아. 요런 거죠.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야, 너 이제 꺼져. 이래가지고 토지 일부를 잘라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야, 토지 이만큼 더 붙여. 그렇게 늘릴 수 있어요? 아니죠. 토지는 딱 면적을 정해놓고 내 땅이다 하면은 내 땅이지, 이거를 하루 사이에 늘리고 줄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쵸?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죠.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더 사오거나 빌려오거나, 여기서 말한 지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빌려주거나 팔거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편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요것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진 않고 그냥 그런 거예요. 생산비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비는 점점 늘어나요. 생산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할 지문이 있을 거예요. 생산비는 점점 한계 생산비는 증가해요. 그리고 가격은 항상 같죠. 아니면은 일정 비율로 상승하거나 뭐 그냥 같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가격이 10,000원인데 처음에 생산비가 한계 생산비가 처음에 하나를 만들 때 1,000원이 들었다면은 거기에서 더 늘릴수록 조금씩 생산비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이해하면 좀 너무 지금 이 지문 말고 다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쳐내는 게 좋을라나?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이 물건을 파는 가격, 팔아가지고 얻는 가격보다는 비싸서는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개 비용,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이 물건을 시장에 갖다 팔 때 비용과 똑같은 시점에 생산을 멈춰줘야지 거기에서 더 비용이 많아질 때까지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그건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가 있대요. 이렇게 보면은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변 생산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 비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셜은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 경제학파의 관점과 임금이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고전 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 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은 단기적으로는 고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장기적으로는 비용으로 보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장기적으로는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학파의 관점으로 토지가 생산 요소라는 관점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므로 비용도 아니라는 고전 경제 학파의 생각도 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보이죠? 여기 이제 이 둘을 단기적, 장기적 시선으로 보면서 수용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을 했대요.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료를 많이 뿌리면 더 비옥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인위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지대 발생의 원인을 이렇게 토지의 비옥도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토지 역시 비옥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비판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는 한편 그는 토지 이외의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는데, 이를테면 공장, 기계 등의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준지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공장이나 기계, 고가의 자본 설비 아무나 잘 못 들여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빌려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땅과 같은 느낌의 준지대, 그래서 그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 역시 토지처럼 고가의 설비를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적인 생산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가 있죠. 줄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이 마셜은 이전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쓸 수 있다.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지대에 대한 개념 학습은 끝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설명을 오래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요거 이제 밀 겁니다. 밀 거예요. 지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 고정적, 가변적.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더라도 요 세 가지 개념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까지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설명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도 쓸모없는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꼭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